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아, 그러세요? 인터뷰 할 때 보면 네. 목소리 좀 잠기는 분들이 있고 네네. 흐릿한 분들이 있는데 목소리가 상쾌하고 명랑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듯하고요. 네.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쁘시니까 일단 제가 인터뷰하는 주제 자체가 문화강국입니다. 네. 근데 제가 말로만 많이 들었던 이 문화강국이 도대체 뭘까라는 그 탐구, 호기심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문화강국을 무엇으로 정의합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처음에 인터뷰 질문서 문화강국이 뭐냐 그랬을 때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되게 문화강국 할 때, 반세기 전에 민족의 선각자이신 김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나 문화인들이 쓰는 것은 다 그 말만 씁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근데 저는 그 뒷말을 더 좋아합니다. 아, 네. 문화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 남도 행복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네. 그럼 문화가 뭘 가지고 행복하게 하는 건가?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행복이란 단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행복이 뭐냐 모릅니다. 돈이 많은 거 행복이냐. 근데 정말 재벌들 가서 물어보면요, 돈 많은 것이 그것처럼 또 힘든 일이 없습니다. 늘 의심해야 되고, 네. 누가 내 돈을 빼먹기 위해서 뒤에서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의심병에 살고 있죠. 또 하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 고달프죠. 왜? 자기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동거지도 조심해야 되고, 서경도처럼 살기도 해야 되고, 꼿꼿한 선비처럼 살아야 되는데, 요즘같이 최첨단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으로 배달하면 새벽에도 배달이 오는 세상에서 부야청청 꼿꼿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혹도 많고. 그러면 권력, 옛날엔 권불 10년이라고 했는데 권불 3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권력처럼 허무맹랑한 게 없죠. 그러면 돈과 명예와 권력을 뺀 나머지로 어떻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적절하게 버무러지는 게 행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아는 성경 구절에 예. 행복은 예. 고통을 통해서 맛본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모르면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문화를 통한 행복은 내가 못 해본 것, 내가 힘들었을 때 그것을 누릴 수 있었을 때 자유와 결합된 것이 행복이 아닌가 싶고, 문화강국이라는 건 누구나 문화를 접했을 때 그들만의 리구가 아니라 일상화되는 것. 전 국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었을 때 문화강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나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6시간 동안 유튜브에서 행복이란 이 키워드로 공부하고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복이란 문제 뗄래뗄 수 없는 것 같은데 좀 네. 막연한 철학적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기회 되면 행복 강국 네. 한번 질문 던지고 싶어요. 네. 그걸 반드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의문과 답은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장님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 사장님만의 문화 강국이긴 하지만 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정부 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 그리고 지금도 최근 예산도 이제 700조 넘게 됐는데 뭐 7조 정도 이상 반영된 것 같아요. 네. 정부 차원에서 또 대통령 차원에서 문화 강국의 정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또 추측하십니까? 일단 대통령 공약집을 살펴보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강국은 모두가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성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문화를 누리는 것, 어떻게 누리는 것이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는 좀 변화를 좀 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하면 공급자 중심이었어요. 기관 중심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문화예술인을 그냥 보호의 대상, 배려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고, 또 국민들에게 대해서 문화는 시혜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국풍 80 뭐 이런 오랜만에 것처럼, 들어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국가가 뭘 나서서 문화를 하려고 해요.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근데 지금의 문화는 뭐냐면 개인이 직접 문화를 창조하고 창작하고 스스로 유통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도 그 바뀐 패러다임에 맞춰서 정책도 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전 국민이 문화를 누리고 성장하는 데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 좋아요. 잘 봤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을 접근하는 방식을 똑같이 예산 세우고 그것을 지자체나 관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문화를 갖다 그러면 과거 정부랑 달라질 게 없다고 봅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이 이 뭐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된다. 문화는 개인이 지금 창작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유통해갖고 그것을 판매하는 수준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창작하는 데도 지원하고 유통하는 데도 지원하고 판매하는 데도 지원하는 방식으로 돼야 되는데 여전히 관이나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것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가지고 유통하는 것도 자기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판매하는 것도 자기들이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자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적 시각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국가가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개인이 국가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완전히 바꿔줘야 정책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 700조 시대가 왔는데 늘 강조하는 예산이 문화예산 2%, 2.5%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문화예산 2.5%를 얘기를 했죠. 저는 역대 제가 성인이 돼서 투표권을 첫 시작한 게 노무현 정부? YS 정부 때부터죠. 실질적으로 나이가 이제 같은 동갑이 됐으면서도 이 착각을 하고 있네. 그렇죠. 근데 나이 계산보다 그러면은 YS,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까지 7대 네. 평균 5년 잡고 35년이 훌쩍 지나버렸잖아요. 33년이 지났는데 요 기간 중에 문화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표방하는 정권이 딱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 용성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거였고 이재명 정부 때 문화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좀 민주당 지지 성향이다 보니까 딱 문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 생각나긴 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그럼요. 슬로건 내놓은 것은 박근혜 때 그런 문화 거죠. 융성, 네. 문화 창의 모든 문화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이걸 다 강조한 건 DJ 대통령이 맞습니다. 네네. 김대중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사편제를 보셔서 100만으로서의 관심을 갖게 했고 처음으로 컬처 테크놀로지 6T 정책 CT를 집어넣어서 R&D 예산으로 해놓은 것도 맞고요. 문화예산 1%를 만든 것도 맞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대통령의 국정 공약이나 철학으로 전면에 10대 공약이나 1번 비전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걸 내세웠단 말입니다. DJ 정부 때는 그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정부 예산 1%를 만들었습니다. 그 박지원 장관 때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지금도 박지원 장관은 문체부에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죠. 맞습니다. 왜? 문화예산 1%를 만들어줬으니까. 근데 지금 막 끌어모아서 하는 게 1.76%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근데 문화에서만 순수 보게 되면 1.3%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2.5%, 700조의 2.5% 단순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14조 원이 넘어야 됩니다. 거의 16조 원, 17조 원이 돼야 2.5%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가더라도, 순차적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지금 6조 8천억 정도에서 이제 7조 조금 넘는 거니까 이게 2.5%가 되려면 15조가 되려면 더블이 돼야 돼요. 네네. 그러면 매년 1조 원 이상씩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요. 두 번째는 예산을 무조건 늘릴 수는 없잖아요. 정부 예산은. 그렇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은 어떤 거냐. 문체부에서 세심하게 해서 증액 예산을 짜줘야 돼. 그러면 1조에서 2조 원 정도가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을 짜주려면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니페스토 짜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국가 정책 예산인데 그러면 2조 원의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다 할 건데. CT 기술이고 문화 기술이고 뭐 하니까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 R&D에다 집어넣는다. 지금 관광이라고 해서 관광이 막 퍼부어질 수 없잖아요. 꽁돈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앞으로 최소한 5조 원이 늘어나겠다. 이를테면 오늘 7조 원. 그렇게 해서 5조 원이 늘어나서 12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역시 12조 원이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 정부에서 2%를 못 받쳐요. 국가 예산 2%를. 근데
그럼 최소한 매년 2조 원씩은 늘어나야 대충 2%라도 맞힐 터인데 2조 원씩 늘어날 수 있게 계획이 수립돼야 될 거 아닙니까? 꼼꼼하게. 그냥 맞습니다. 주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 것인지, 순수 예산에 어느 정도 단계로 끌어갈 것인지, 유통 예산에, 그 다음에 실은 판매나 이런데, 그 다음에 관광 쪽에, 컨텐츠 쪽에, R&D 쪽에, 그 다음에 금융 쪽에 이렇게 쭉 펼쳐나가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파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고민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을까?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될까라는 의구심은 있죠. 다만 그래도 문화 쪽에 문화의 기획과 문화 행정을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이렇게 대놓고 문화강국 슬로건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앞서 나가야 되겠죠.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 정부에도 잠깐 있었고 국회에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문화비서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문화비서관은 지금 들어가서 뭐 부처 업무부 보고 받고 상황 체크하고 이럴 자리가 아닙니다. 저 자리는 가갖고 경제수석, 그 다음에 저 시민사회 수석, 각 비서관들랑 맨날 좌충우돌하면서 싸우는 자리예요. 경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야 되고 대통령 팔아서 공약 팔아서 문화예산 이렇게 올려놔야 됩니다라고 싸워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 갖춰놔서 거기 가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우리나라는 1부처 1비서관 체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한 명이 부처를 다 통화하는 관리하는 거예요. 뭐 대통령이 하더라도 실질적인 실무는 비서관이 장관과 차관, 그 다음에 국장, 실국장들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럼 공약을 이행하려고 한다. 문화예산 2.5%를 만들려고 한다. 그럼 2.5%를 연차별로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 확보해 나갈 것이냐.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운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세울 때도 앞으로의 문화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실지를 고민하면서 이 협조를 강구해야 되고, 또 하나 이걸 확보하려면 기재부 예산처가 돈 그렇게 쉽게 안 줍니다. 계속사업, 지속사업 거의 안 줘요. 그리고 그것도 반짝 대통령 임기 1년 차이에 공약사업이라고 한번 툭 던져주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현실화 시키는 거거든요. 돈또이 시키고. 근데 그것을 하려면 계속 경제비서관, 예산처, 그 다음에 시민사회 중복되어 있는 것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반적인 흐름을 다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서 이제 막 왔으니까요. 잘 모르는데 그쪽 분야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순수 예술 파트 좀 업무 설명 듣고요. 행사장 쫓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경제부처 쪽에서 만들어 온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 공약상에 살짝 올려주는 정도라면 2% 못 간다고 볼 수 있는, 늘 그래왔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더더욱이나 심했고 목소리를 못 냈고. 그래서 제대로 된 문화강국을 하려고 한다면 첫째는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예산 없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문화강국을 한다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자기적인 창작 능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산업 300조 시대를 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전반적인 시스템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문화예술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나이 이상은 문화는 그냥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극장 가서 한번 영화 보는 거, 저 예술의 전당 가고 오페라나 뮤지컬 한번 보는 것도 사치 느낌도 사치죠. 있었어요. 사치. 소비는 다 해소인데 네. 사치의 느낌도 강했죠.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야. 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데몬 헌터스, K-POP 데몬 헌터스가 벌어들인 수익을 받잖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아메리카 쟁점들이 막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탤런트나 뭐 네. 이런 데에서 네. 오는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네. K-팝이 K-컬처가 난리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네. 무슨 얘기냐면 이미 문화는 문화 외교부가 돼가고 있고 문화 경제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 관광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문화 관광부,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체육부 이 논쟁에 빠져 있지만 이미 사회는 문화 경제부, 문화 외교부, 문화 산업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나름 예산 투입과 산업 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자, 어제 제가 봤더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관광 중요하고 막 그 문화예술 중요한데 뷰티, 푸드 뭐 이런 것들과 연관해 갖고 가야 된다. 근데 말입니다. 패션 산업을 막 키우려고 했잖아요. 우리가 대구가 섬유의 고장 본고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라노 프로젝트 한다고 수조 원 끌어박았습니다. 많이 투여했죠. 근데 패션 산업 그 정도 예산 투입했으면 이미 밀라노 됐어야죠. 그렇죠. 왜 안 됐을까요? 그건 지역의 문제였을까요? 정책의 문제였을까요? 자, 우리나라의 패션이라는 용어는 메인 패션은요 어디에 가 있냐면 산업부에 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법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문화재단에 와서도 행정하면서 법률 행정을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공무원은요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왜 법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얘기만 외칩니다. 근데 그 앞단에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 입헌공화국이에요. 입헌이 뭐냐면 법률에 근거해서 헌법에 근거해서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헌법이 왜 중요하고 법률이 중요하냐. 이 법에 근거해야 정책을 수립합니다. 그 정책을 수립해야 예산이 수립되거든요. 이 순차적이잖아요. 그러면 법에 근거해야 되는데 패션이 문체부의 문화산업 기본법인가요? 진흥법에 패션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단어 2개 들어가 있어요. 단어 한 자. 패션. 문화산업이라 하면 해갖고 그 종류의 패션 하나 딱 들어가 있더니. 근데 원래는 저 패션이 섬유산업 있잖아요. 원단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노동시합에도 그렇게 산업부에 가 있었어. 그래서 모든 예산이 다 산업부에 집중됩니다. 원단, 원사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못 들어가요. 예산 자체가 못 받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패션이 K-팝이랑 어울려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일테면 BTS가 어떤 저 헤어든 저 패션이나 액세서리나 옷을 입고 가면 이게 세계적인 대세가 되니까 올리려면 이게 K-팝은 주무부처가 어딥니까? 문체부지요. 그럼 문체부에서 패션 파트가 걸려야 되면 예산이 수반이 돼야 정책을 수립하고 갈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요. 디자인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이 다 산업 디자인 중심으로 가왔잖아요. 디자인도 계속 그게 산업부의 소관이었어. 그러다 보니 문체부에 딱 와 있습니다. 디자인 가로 열고 공간 디자인의 하나 이렇게 딱 가로 닫고가 돼 있습니다. 그 디자인 가지고 영역 다툼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 그럼 푸드는 K-푸드를 하려면 K-팝이랑 결합이 되잖아요. 농식품부에서 난리 날걸요? 그러면 뷰티에 관련된 것들, 헤어용품, 예? 그 다음에 이 메이크업들, 이거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게 농식품부하고, 식약청하고, 그 다음에 산업부에 가 있다고. 그런 상태에서 문체부에서 뷰티라는 용어 자체 쓰기가 쉽지 않아요. 쓰면 부처 간에 싸움이 난다고. 왜 이거 우리 관할권인데 그러느냐. 디자인 마찬가지고 패션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같이 연관 효과를 내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 간의 칸막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조정해 줘야 될까요? 청와대에서 조절해 줘야 돼.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 줘야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연관 현장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그리고 법을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법이 바꿔야 상호 부처 간에 협업이 들어갈 건데 칸막이 때문에 안 돼요. 바꾸는 문제가 바로 직결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법을 좀 손 보면 정책 들어가면 2, 3년 훅잡가 버려요. 그럼 예산 수반 못합니다. 뷰티 산업에 문체부 예산 들어갈 수 없어요. 이미 그건 산자부하고 농식품부나 이쪽이 갖고 있을 테니까. 푸드 산업에 문체부 예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식 파트도 우리가 이제 UK라고 해서 한옥, 한지, 한식, 그 다음에 그 한글 뭐 이렇게 해갖고 육티 산업을 했어요. 육한이라고 해서 6가지 한자 들어가는 맞습니다. 산업을 글로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 푸드, 한식 요 파트 손 못했죠. 관광공사에서 일부 되다가 말았고 그 다음에 한지 하나 갖고 있죠. 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왜냐하면 한복 정도 들어가려고 해서 한복진흥원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패션 쪽으로 빠지고 이 원단 원사 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끼케 한 10억 정도나 20억 정도 가지고 사업하는데 저기는 몇백억 몇천억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첫 번째 질문도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지금 한 2시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왜 말을 안 꺼냈냐면은
그러니까 단순히 문화 강국을 만들기 위한 실제 정부 부처의 어떤 상징은 문체부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융복합이고 뭐 이런 복잡한 예산을 또 조율도 해야 되는데 실제 문체부의 예산은 좀 부족한 편인데 여러 다부처 협동사업도 필요할 것 같고 네. 근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고 협동할 수 있는 아까 비서관의 역할도 강조하신 것 같고 네. 그럼 바로 다른 차원의 질문이긴 한데 대통령은 그 정도의 안목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대통령 그런 충분히? 네. 대신에 이제 그것을 네. 대통령이 처음부터 그걸 다 할 할 수는 수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가 밑에서 실무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것이 당장은 네. 장관이 될 수 있어요. 겉으로 네네네. 보기에는. 근데 장관이 움직여도 네. 부처 간의 이견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문재인 정부 때 문체부는 문화예술은 예술인은 숫자에 약하고 통계에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대충 엉성하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화관광연구원이 유일하게 데이터 기능만 갖고 있고 그래서 문체부 내에 정책 분석팀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경제부처화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 생각을 했냐면 당시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았습니다. 뭐 대단한 일이죠.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받는다는 게 불가능했으니까. 근데 그때 CNN에서 2시간 반인가 중계를 했어요.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네. 타임스퀘어에 막 나오고 아침에 장관이 주무회의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관을 받았습니다. 축전 보내야죠. 축전도 중요한데 이 국장 경제적인 파급 효과 얼마나 정도 돼? 답을 못해요. 근데 그 산업부 경제부는 다 요즘은 정성평가를 다 정량평가로 할 수 있습니다. 100%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카데미 기생충 하나를 가지고 왜 우리는 광고 해갖고 타임스퀘어에 몇 초 걸려놓는데도 얼마 정도가 나온다고 얘기할 판인데 우리 작품 하나로 해갖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 정도 나왔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일이냐. 이걸 왜 경제적인 수치로 분석을 못 해내느냐. 그래서 정책 분석팀을 만들자. 그래갖고 과장하는데요. 행자부 반대하고요. 오직 하면 장관이 그 당시에 담당 사무관을 만나러 간다고 했다고. 안 만나죠. 본회의장에 가갖고 행자부 장관, 혁신처장 만나고 제발 우리 과장 하나 늘려달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처 장관이 타 부처 장관을 만나서 협업한다? 그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유일하게 컨트롤 타워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딱 해갖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어디냐? 국무조정실하고 대통령 비서실인데 대통령 비서실의 문체비서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려면 그 안에서도 각 비서관 1부처니까 다른 비서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자부 비서관도 있을 거고 뭐 식품부 비서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설득하면서 그 안에서 조정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의 뜻이다. 아니면 우리 공약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딱 되면 교육예산처도 움직이고 산자부도 움직이고 농식품부도 움직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교육부도 움직이고. 근데 부처 간에 맡겨놓으면 그게 조율이 될 것 같아요? 절대 불가합니다. 일례를 하나 더 들을까요? 아니요. 문화 해설사 문제라든지 다른 질문 들어야 돼요. 똑같습니다. 네. 저 좀 기회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왜 이사장님 말씀이 좋았냐면은 아까 백범 김구리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런 정부 부처 간의 또 알력이라든지 우리 예전에 용어 중에 헤게모니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백범 김구의 꿈의 연장선상이나 또 이사장님이나 또 문화강국의 공약의 흐름으로 봤을 때 뭔가 문체부가 실질적인 향후 비전의 컨트롤 타워가 되야 되지 않겠는가. 아직 힘이 약하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비서실의 역할도 좀 강조하신 것 같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와중에 아까 뭐 패션 산업도 이야기했지만 전 특허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특허청도 문체부 산하기관 아닌 것 같은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저작권 파트는 문체부 산하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은 특허청 산하거든요. 근데 저작권 파트는 지금까지 형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민법에 의해서 조절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특허 부분은 창표, 디자인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는 특허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특허청이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소관인가요? 산자부 소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브랜드나 상표나 IP라 불리는 이런 모든 지적재산권도 소중한 아까 자원이잖아요. 아까 경제 수차시켜야 된다는 말씀 속에 이걸 다 볼 수 있는 안목 그런 분들이 문체부 수장이 되거나 저도 정책비서관의 어떤 콘트타워의 수장 역할을 맡으면 좋겠다. 대통령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만불 시대의 경제 산업 규모와 또 전략, 그다음에 그 시대 그 레벨에 있는 국가의 수준과 지금 4만불 시대, 4만불 시대를 바라보는 국가로서의 지금 K컬처 위상은 전혀 다르거든요.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면 부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접근도 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만불, 2만불 시대에 부처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가 K컬처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단순히 옛날 문화예술부 정도에 바라보는 시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화경제부가 되고 있고 문화산업부가 되고 있고 문화외교부가 돼가고 있는데 이것이 부처 간의 칸막이 기득권 유지 때문에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외교부만 보더라도 옛날에 국가 간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을 때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 보호부터 시작을 해서 외교 관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외교부의 고유 업무가 영사 업무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나가게 되면 대사님이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대통령 역할을 하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가장 발휘하면서 외국인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게 문화행사들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교부에 공공외교국이, 공공문화국이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 외교부가 문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이를테면. 네. 그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문화 역할을, 다 문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문화부로 모아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내야 되니 그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해외 문화원들을 공채를 합니다. 그럼 해외 문화원의 원장을 옛날에는 문화부가 보냈는데 이제는 3분의 1밖에 못 보내요. 나머지 3분의 1은 다 부처가 들어가죠. 근데 그렇게 가면 본국에 예산을 신청을 잘 못해요. 문화부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는데 어디 어느 과에 무슨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외 예산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못해요. 그러니 비협조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보이지 않는 칸막이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강국 소리를 들어가면서 K컬처가 세계적인 글로벌화가 될 수 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민족은 기본적으로 끼, 흥, 정이 강한 민족이고 알아서 너무 많은 걸 표출해. 예술적인 DNA도 있고 창작적인 것도 강하고 거기에 뭔가 아름아름 살기 위한 투쟁도 워낙 강했고요. 그 예의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3년 반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방방콕이라는 방방콘이라는 걸 만들어서 실시간 75만 명을 접속시켜갖고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문화예술인들이 엄청난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게 펼쳐진 거죠. 그걸 국가가 냉큼 지금 받아먹고 있는 게 사실이고, 물론 그럼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냐? 했어요. 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창작적으로 열심히 한 게 문화예술인들이고, 그러면 이들과 같이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좀 더 나래를 펼쳐야 되는데 부처 간의 칸막이, 주도권 싸움, 그러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컨트롤 타를 못하다 보니 문화경제부가 돼야 될 역할도 못하고 있고 문화산업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문화외교부 역할도 어정쩡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게 좀 아쉽다. 그 두 번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동구 이야기를 쭉 할 건데 네. 방금 말씀처럼 이제 그 문체부 이야기 하면서 하나는 좀 질문하고 싶어요. 네. 일단 한정된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현실은 있는데 만약 이사장님이 문체부 장관이라면 뭐 예산 짜여 있긴 하지만 어느 파트에 좀 집중하고 싶으세요? 왜 이 질문 드리냐면 제가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강국은 가로 열고 중간에 산업이 빠져 있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정책도 있지만 문화 산업, 아까 K 컨텐츠 300조 시장을 열어보고 있는데 뭔가 문화 산업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 이면에 이제 반발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처럼 있긴 하지만 지역 문화라든지 기본 예술인들의 어떤 생존권의 문제라든지 이게 좀 한시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질문들이 유도 질문 아닙니다. 같은 예산이라도 좀 집중하고 싶은 선택의 문제를 드린다면 네. 어떤 쪽으로 좀 집중하고 싶으세요? 저는 문화예술은 순수 파트가 있죠. 그건 일정 부분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문화예술은 공공재 아니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나온 겁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 왜?
문화예술인들은 뭔가를 창작해갖고 혼자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같이 누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공공재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기본소득재라는 여기 용어를 쓰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인식전환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고 힘들게,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뭐 최고원 선생님 누구 그 사건처럼 예술가는 죽어야 빛이 나고 힘들고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아주 이상한 네. 사고방식에 젖어 있어요. 왜 예술인들은 헝그리 연진도 있어야 되고 왜 예술은 쥐어짜야만 나와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언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약간의 기이한 행동이라든지 자기만의 이 생각에 빠지다 보면 그렇게 일상하고 좀 괴리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삶적인 부분들까지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보여지는 공공재정 성격 때문에라도 뭔가를 도와줘야 된다. 난 100% 동의합니다. 다만 자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는 문화기술이 인공지능 시대에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화기술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화기술을 모르면서 문화기술을 합니다. 그게 보통 CT라 그러나요? 그렇죠. 컬처 테크놀로지. 이 CT라는 용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2000년경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 과학 자문회의인가요? 국가 전략 자문회의에서 6T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CT, BT, I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IT 산업이라든지 컬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6T 정책을 우주 항공까지 그 중에 하나로 CT를 넣어놨는데 이걸 확 채지를 못했죠. 그래갖고 한 1조 원 가지고 와태리가태리 하다가 끝나버린 사업입니다. 근데 그것이 시드머니가 됐죠. 씨앗이 돼서 지금의 CT가 왔는데 CT라고 하는 것은 컬처 테크놀로지는 원천 기술이 아니에요. 원천 과학 기술에 응용 기술 문화 예술을 접목시켜서 만든 이제 2차 기술, 응용 기술이라고 봐야죠. 활용 기술이라고 저는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문화 기술로 알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미디어 아트, 전광판에서 막 펼쳐지는 미디어 파사드, 홀로그램, 그 다음에 XR, VR, 가상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XR, 그 다음에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챗GPT랑 연결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소위 문화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화기술에 무지하게 예산을 쓴다. 어디 떴습니까?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있다고. 저는 그래서 늘 강조한 게 문화기술 연구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IT 강국이 만들어졌을 때 IT 강국을 정보통신부가 이끌어 왔는데 그것을 정책을 수립하는 건 정부가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진행이 될 때는 키스티하고 에트리라는 양대 축이 있었어요. 키스티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금으로 치면 문학으로 치면 문화관광연구원 같은 데예요. 데이터 분석하고 보고서 정리하고 작성하는. 에트리가 있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 이거는 실제 실험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이제 CT가 활용이 되려면 문화기술연구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천기술을 가져다가 문화예술과 접목돼서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근데 에트리나 키스티가 정부 예산 엄청 가져갔냐? 그러지 않았어요. 에트리, 키스티의 상당수 거의 한 60% 가까이는 어디서 됐느냐? 삼성, SK, KT, LG 이런 통신 회사들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에트리에 정책 용역을 주고 같이 결합한 다음에 그것이 KT, SK, 삼성에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미 BTS나 이런 데 YG나 SM이 대기업군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꼭 우리 삼성, SK, KT, LG처럼 이미 엔터 기업들도 YG나 SM이나 JYP나 그다음 빅히트나 또 계속 들어오겠죠. 이런 기업들이 정부와 손을 잡고 문화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난 문화기술연구사라고 보는 겁니다.
전자통신연구원처럼.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기업, 민간도 투자를 하고 정부도 마중물을 좀 내고 거기서 결합된 것이 문화예술과 결합이 되면 이게 제대로 커나가는데 이걸 안 만들어요. 저 정부에 있을 때도 제발 문화기술연구소를 만들어달라. 안 만들어졌습니다. 정부 예산을 줄인다 어쩐다 그러면서 그래갖고 끝내는 광주에는 광기소리인가 어디에 살짝 붙여갖고 연간 뭐 한 10억 내에 주고 나중에 문제가 돼버렸고 없어져 버렸죠. 근데 제대로 된 이게 있어야 소위 문화기술, CT 산업 이런 것들이 좀 결합이 되면서 국가가 견인하고 민간이 참여하면서 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뿌려줘 갖고 어떻게 만들어낸다? 답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 콘텐츠 산업이 다양하죠.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이렇게 종류 많죠. 이것에 대한 통계도 불분명해요. 지금 뭐 300조 시대를 연다. 300조, 어떤 걸 300조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게임 산업은 140조가 넘어섰는데, 그 한 이 장르만. 애니메이션이 어느 정도 지금 규모인지 제대로 파악돼 있을까요? 영화 산업은 오래됐으니까 좀 파악됐을 겁니다. 애니메이션 마찬가지죠. 웹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웹툰 시장이 1인데 이게 성인 만화까지 다 정리가 돼 있을까요? 몰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데이터들을 수합해갖고 이게 정말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된 데이터, 문화 산업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도 정부에 있었습니다만 믿을 수가 없어요. 와. 일단 이 인터뷰 영상을 우리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볼 수 있도록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하다 보니까 이 지식의 양, 경험의 양이 풍부하시니까 너무 이게 짧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정 시간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가 이야기 했는데 이 끝도 없는 이야기에 늪에 빠지지 말고 도시로 빠져보겠습니다. 네네. 도시로. 왜냐면 제가 오늘 만나 뵙고자 했던 이야기는 대중들한테는 뭐 문화강국보다는 성수동이 더 키워드로 딱 다가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 일상이라는 문화 속에서는 야 어디서 먹을래? 어디 전시 갈래? 공연 갈래? 할 때 성수동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수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역시 이제 뭐 총무가 강론의 문제일 수 있으나 도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아까 국가 이야기 오늘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도시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좀 살짝 다루고 나서야 서울시 이야기, 성수동, 성동구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네네. 어때요? 도시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도시의 개념이 있고 현대적인 도시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연부락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강가에 모여서 살면서 그 분위기에 촌락을 이루고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도시 모습이었습니다. 고을, 마을이라고 그렇죠. 하는. 근데 이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계획형 도시가 만들어져요. 계획형 도시라는 건 어떤 거냐? 거기에 기본적으로 넓은 부지를 정리한 다음에 전기, 전화, 수도, 가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만들고 공장 부지를 만들어서 여기 들어와서 살아라라고 만들어주는 소위 말하면 신도시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의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다 누구 중심입니까? 공급자 중심이에요. 국가 중심. 근데 저는 최근에 도시는 소비자 중심으로 다시 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행위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옛날에는 거기에 일자리가 필요했는데 일자리 중심으로 갔어요. 계획형 도시였을 때는 예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됐을 때는 거기에 돈벌이가 된다더라, 일자리가 있다더라 간 거죠.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인터넷으로, 그 다음에 집에서, 카페에서 내 일의 90% 이상을 소화해낼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의 도시는 어떤 거냐? 인간이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하나의 소비의 대상지가 돼버렸어. 그래서 저는 도시 소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내가 선택을 해요. 옛날에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를 내가 선택하지 못했어요. 왜? 내 직장이 거기 있어야 되고, 내 밥벌이가 거기 있어야 되고, 내 행위가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의 젊은이들이나 지금의 트렌드는 내가 거기 살고 싶은 곳에 살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나 모바일 통해서 내가 집에서 일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하는 재택 형식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유럽의 도시와 동남아시아의 도시가 달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유럽의 도시를 벤치마킹 한단 말입니다. 문화 도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유럽의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군주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왕 중심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네. 지역 커뮤니티가 아주 강해요. 네. 그래서 우리로 치는 지역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지역 정체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 이태리만 보더라도 볼로냐, 그 다음에 피렌체, 그 옆에 피사, 생각이 틀려요. 피사 사람한테 너 피렌체 사람이냐 그러면 짜증냅니다. 그 정도로 지역 정체성이 강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큰 바운드리는 있을 수 있으나 너 고흥 사람이니 화순 사람이니 장흥 사람이냐라고 안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지역의 정체성이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도심으로 넘어오면 더더욱이나 그게 없는 거죠. 네. 근데 요즘의 도시는 정체성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체성이 없는 도시는 망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과거의 도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약간의 집값 문제로 도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강남, 그럼 교육 문제, 예? 아니면 집값이 나중에 뜰 것 같으니까, 아니면 내 금융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거기 살아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종류로 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도시는 내가 일단 삶의 질이 일정 부분 담보가 돼야 되고, 생활하기 좋아야 되고, 내가 숨 쉴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일을 함으로써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 결합이 돼 있어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성수동, 이게 왜 갑자기 그게 떴느냐? 정확히 떴다라고 하는 시점을 보면 한 4년 정도 됐어요. 4년 반. 그 전까지는 성수동 들어가시기 전에 제 기억에는 저도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한 13년 됐는데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성동구의 성수동에 약간 허름한 창고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장에 비어있는 공간들. 예술가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임차료가 싸면은 약간 진입하잖아요. 네. 거의 다 젠트리피케이션이 하겠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막 눈에 들어왔어요. 대립 창고라든지 비어있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10몇 년 전 같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또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성동구가 어떤 메카, 핫 플레이스가 되는 그 시점을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성동구가 정착 단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한랭이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랬다가 그것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동구에만 25년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거의 5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성수동이나 이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 거의 다 안다고 봐야겠죠. 저희 학창 시절 때는요, 성수동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범 지역이고, 뭐 골목에 들어가면 돈 뺏기고 불편했던 지역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가 지금은 저 배수 펌프장이 생겨서 그러는데 물구덩이였어요. 비만 오면 그 찾던 곳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반지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없고 힘든 사람이 그리 몰려간 거죠. 그러니까 동대문 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봉제 공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가 왕십리나 뭐 금호동 쪽에 이제 단추다리 봉제 공장이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거기보다 좀 이제 하드코어 작업들이 하는 뭐 구두라든지 아니면 정비소라든지 아니면 제재소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단계로 보면 약간의 도심의 한림이었고, 그 다음에 우범 지역이 많았고, 그 다음에 비만 오면 물이 찼던 곳이고, 그 다음에 교통이 그렇게 썩 편치 않았던 곳이죠. 2호선이 나진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핫하게 떴느냐? 일반적으로 저렇게 핫하면 다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라고 많이들 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는. 우리가 이제 가로수길, 경리단길, 그 다음에 연남동, 홍대 입구 이런 데를 예를 들면서 예술가들이 가갖고 좀 생활하다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부동산이 떴다방으로 상승으로 빠져나가고 다시 흉물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구청장님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고 봐요. 지금 현직 구청장님 말씀하신 거예요? 현직 구청장이죠. 삼선이죠. 삼선이고 11년 지금 되고 있으니까 12년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10년 동안 저기들을 잘 관리했던 게 첫 번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저기의
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했어요. 일단 전략 정비구역으로 묶어놨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이런 걸로 집값을 단기를 못 뛰게 하는 거. 두 번째 좀 뜨더라도 보존할 수 있고 15%인가요? 이상 못 올라가 있도록 건물주와 임대인과 관이 3자 협력을 해갖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만들고 협약을 맺었던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가장 큰 게 인허가권을 구청에서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허가권을 쥐고 있었던 구청장이 저걸 밀어버리고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광주 상무지구나 이런데 큰데 보면 그런 게 딱 그런 개발 호재가 오면 무조건 밉니다. 그리고 건물 올리죠. 그러면 완전히 그냥 그러고 나니까 뭐 단란주점, 룸사롱, 노래방, 모텔 이런 것만 즐비한 곳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개연성이 큰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구청장이 제일 잘했던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단추는 보통 생각하는 그런 흐름도 있지만 말씀한 대로 하면 첫 단추는 밀지 않아요. 구청장, 네, 그러니까 행정가의 탁월한 기획력이 네. 중요한 요소다. 네. 말씀하신 건 또 중요한 포인트 같은 말대로. 그건 판단이에요. 네네. 충분히 끈적끈적하는 관계라든지 개발업자들이 와갖고 로비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했을 터인데 그걸 견뎌낸 건 엄청난 네네.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은 그 유혹에 의해서 자유롭지 못할 터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간을 베이커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것도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리모델링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없이 살고 힘드니까 임대료가 저렴해서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저것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한 파트일 뿐이고. 한 파트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플러스 일부 외부 자본이 들어왔지만 그것을 밀지 못하게 하니까 그 공간을 갤러리가 됐든 아니면 전시장이 됐든 아니면 베이커리 빵집이 됐든 카페가 됐든 이런 거리를 조성하면서 리모델링 시켰다는 게 두 번째. 그런 생각을 청년님과 그 참모 그룹들이 한 거지요. 기획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기획도 했고 그것을 유도도 했고, 안 그랬으면 밀고 고층 건물을 올리려고 했겠죠. 왜냐면 막 이 도시 계획 중에 하나가 건설 토목의 시각이라든지 그런 로비도 엄청나고 또 하나는 대형 브랜드들. 네. 근데 아까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는 자꾸 강한 것들, 자기 색깔이 있는 것들을 있어야 그게 가거든요. 힙해지는데 그런 의도와 의지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성수동 관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총장님께서 대기업 입점들을 자제시키는 심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입점을 하려면 그 심의를 통과를 해야 돼. 제가 예전에 통과를 봤더니 11개가 신청을 했는데 9개를 리젝시킨 거예요. 못한다. 그 2개 들어온 거거든. 대상지가. 그러니까 그렇게 9개 털을 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처음에 못 들어온 거죠. 안 그랬으면 수없이 많은 프랜차이즈로 도배를 했을 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단한 특색이 됐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레트로 바람이랑 맞물려서 네네. 저 좁아터진 공목을 살살시 돌아다니면서 카페나 갤러리나 이 의류 상점이나 아니면 이 자잘한 액세서리 가게나 이런 것들이 돌면서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것이 성수동만의 창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나 그 다음에 염색 공장이나 정비소나 그 다음에 정비창고들을 카페나 아니면 현대식 그 모던한 방식으로 바꿔놓은 것이 레트로 바람과 맞물려서 같이 온 거죠. 그게 이제 한 4년 반 정도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첫째는 저렇게 조금 뜰 것 같고 그러면 부동산 업자들이 먼저 알아서 빨리 인허가 내갖고 이 건물 올리고 현대식 모델로 이 성약강만 만들어 놨을 터인데 그것을 일단 자제시켰고, 두 번째 현 건물들을 그대로 원형 보존시키면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붉은 벽돌이나 뭔가를 하면은 지원까지 해주면서 이 특색을 좀 만들어냈고, 세 번째는 대기업들 프랜차이즈들 함부로 입점 못하도록 심의위원회를 만들어갖고 1차 걸리는 방식으로 했고, 네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뭐 이런 전략정비구역들이 묶여지면서 갑자기 가파르게 그 토지가 상승하는 것들을 좀 막아낼 수 있었고, 이런 상태에 레트로 바람까지 결합이 되다 보니
나름 성수동에 볼거리가 생겼고,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성수동에는 68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네, 아파트형 공장. 서울 도심에 아파트형 공장을 내준 건 그 도시가 그만큼 침체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천이라든지 구로라든지 물레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파트형 공장이 몰집됐었어요. 예전에는. 거의 다 공실 아닌가요, 대부분? 자, 맨날 여기- 뉴스에 나오는 그 그렇죠. 덩어리인데, 컨텐츠 덩어리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던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쪽에 개발이 안 됐고 그거라도 되니까 넣어가지고. 그거라도 넣어서 하려고 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거 들어갈 때쯤에 성수동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다는 거지. 낙후 지역으로 보고 그런 인위적인 개발을 해준 어떤 거지. 이슈를 만들어 들어간다. 근데 그것이 지금 성수동의 아파트 공장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0입니다. 0. 없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텅 비고 이거 왜 그럴까 도대체. 68개의 기업들이 68개가 보통 20층에서 25층 사이에요. 한 층에 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뭐 20개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한 층 전체를 쓸 수도 있잖아요. 평균 자본이 한 6,500개 이상 된다고 봐야죠. 기업들만. 스타트업, 뭐, 소셜 벤처부터 시작해서 일정 부분. 이것들을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니까, 저쪽 소위 얘기하는 코로나 금천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반. 너무 목소리 작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른 지역들 말해도 됩니다. 예. 인터넷 기반, 제가 보기엔 인터넷 기반, 그 다음에 데스크탑, 예. 국내 시장 기반이었다면 지금 성수동에 와 있는 기업들은 일단 모바일에 기반을 하고 있고 AI에 기반을 하면서 좀 더 앞선 글로벌 시장을 하고 트렌드, 있습니다. 앞선 시장, 그 전혀 갖고 다르죠. 계시는. 예. 스타일이 달라요. 이제 그러면서 이들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슬슬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생태계가. 거죠. 그러면서 성수동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이덴티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정체성이라는 건. 히스토리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정체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과 지역 주민과 관이. 음. 소통 고제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청장이 계실 때. 청장과 다양한 이 재단의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신뢰가 만들어진 거지. 신뢰가 만들어지니까 무언가 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성수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크리에이티브 성수라는 걸.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런 크리에이티브 성수. 지금 돌아가고 있죠? 화면은. 네, 둘 다. 예. 문화창조 산업축제라고 하는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이유가 되게 우리가 축제를 하잖아요. 관이 주도를 합니다. 그 관이 한 10억 내요. 10억 내면 기획사 서너 개가 들어와서 대행 맡기고, 입찰 맡기고, 대행 맡기죠.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관객 동원해서 쫙 하고 쫙 빠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200여 개의 기업들을 다 만났어요.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만난 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동구에 모든 사업자 등록은 다 관할구청이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업태명을 조사를 했어.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IT, 뭐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업태명. 네, 업태는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업종 딱 나오고 업종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럼 쭈룩하니까 한 1,500개가 나왔어요, 성수. 네네. 그 중에 대충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딜까 했고 700개를 골랐습니다. 700개의 기업들한테 직접 전화했어요. 8명의 직원이 하루에 10통씩.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갑자기 관에서 연락이 오는 건 세금 내라든지 과태료 내라든지 불편한 거 아니면 올 일이 없는데 왜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갖고 200개의 기업이 선출이 됐어요. 선정에. 그 200개 기업을 성수아트홀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 설명해 좀 해달라고 10분씩 줬어요. 그 기업들이 10분씩 자기 회사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업종에 있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토론회, 기업 설명회를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딱 해서 우리가 지금 올해 13개의 종목을 하는데 13개의 전문 그룹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문화기술 폐업, 아까 얘기했던 한 8개 정도의 항목을 구현할 수 있는 문화기술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게임 쪽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아트, 뮤직,
그 웹툰, 막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갖고 5개씩, 3개씩 묶어줬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공이 갖고 있는 공간은 오픈할 터이니,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장을 열어보면 어떻겠느냐. 큰 틀에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각각 파트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여기에 기획사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각각이 하니까.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시민활동가들이 많이 참여를 하죠. 주민들이. 좋아요. 아이디어 좋고. 뭐 감독을 해보셨으니까. 근데 약간 무책임성이 있습니다. 수틀리거나 기분 나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면 잠적해버리고 전화기 끄고 안 나옵니다. 근데 기업이니까 자기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요. 그렇죠. 또 하나, 인프라를 일반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근데 관은 그걸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자기들 홍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한번 확대시킬 수 있어요. 이런 각각이 가려운 점들을 보완하면서 결합을 시켜놓은 게 이겁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이게 지금 13개 분야, 네.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직접 예산 5억 2천 들어간다니까요. 100개를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하는데, 보통 이런 뭐 서울에 있는 강남이나 이런 데 큰 축제들 이틀 하루 하는데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지향점이 있죠. 기업이 하니까 이걸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선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들을 글로벌로 시킬 수도 있고, 또 같이 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 저는 이제 신촌파입니다. 신촌파인데 이게 뭐 특정 지역을 뭐 개파로 나누자는 건 아니고, 신촌에서 봤을 때는 가까운 게 이제 홍대고, 홍대, 신촌, 연남동이 이쪽 하나의 그룹핑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성수동을 봤을 때는 대림창고 하나 기억나고, 또 하나가 소셜 벤처의 어떤 파라다이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놀라운 것은 지금 문화행정의 힘, 그러니까 청장님이나 재단에서 갖고 있는 역량이 좀 확인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신촌의 기업들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정의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굉장히 기업 인프라를 잘 활용했다. 놀라운 코디네이팅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향점이 있다. 그러면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성수동이 어떻게 하든 간에 힙해졌잖아요. 네. 이 성수동의 모델이 서울시의 미래에 한 입증된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 강국 이야기했는데, 야, 성수동의 10년 뒤 모델은 계속 퍼져야 되고, 바이러스처럼. 물론 제가 똑같이 카피하란 말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성수대 모델 이 성공 케이스가 25개 자치구에 자꾸 전파되고, 이런 형태도 원하시는 건지. 끄집어낼 수는 있고 벤치마킹은 할 수 있겠으나, 각 지역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잖아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있어서 거기에 맞게 바꿔나가야지 똑같이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뭘 하면 무조건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망합니다. 그렇죠. 축제도 90%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달라지는 빈틈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철학이 있었어요. 크리에이티브 성수를 만들 때 돈은 없고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뭔가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지자체장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축제를 만들지 말자.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돈 끊겼다고 없어지는 축제라면 만들지 말자. 두 개였어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두 가지죠. 지역, 정치, 그리고 자본의 문제, 캐시.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돈 안 준다고 돈 줄여버리면 못하는 축제라면 돈을 아예 처음부터 적게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안 들어갈 수는 없겠으나 적게 들어가자. 그게 뭐였냐면 출연금은 3억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올해도 구에서는 2억밖에 안 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나머지는. 그래서 기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기업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기업이라는 게 어떤 데인데 이윤이 확실하게 남거나 기업 홍보가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가치가 없으면 뭐 절대 참여 안 합니다. 돈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그걸 준 거죠. 이 참여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떤 행사든 국제 행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5가지밖에 없다. 티켓 판매, 부스 판매, 휘장 사업, 후원 협찬, 굿즈 판매. 이것 말고는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라도 건져갈 수 있으면 해봐라.
그건 열어줄게. 네. 그잖아요? 그러면 저 뮤직 같은 경우는 일반 저 주민들을 상대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거 뭘로 할 거냐? 너희들 후원, 왜?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갈 때 후원 협찬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무대에 섰던 친구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여지도 될 수 있으니, 그것은 여러분들의 경험, 노하우, 네트워크로 해결해라. 이렇게 푼 거고, 그럼 구청장이 바뀐다고 없어지는 축제, 이건 뭐냐? 철저하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왜? 정치인이라는 건 다 표를 먹고 사는 것인데, 표 떨어지는 작업을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데 못하겠다? 그럼 그쪽에서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지역 주민과 기업이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은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만 구성원은 다른 데에 살 수 있잖아요. 일부는 그 안에 살 수 있지만, 근데 지역 주민은 다른 거 아닙니까? 지역 주민은 그 자리에 그 동네에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공연에 와서 이제 문화를 즐기는 경험치도 있어야 되고, 아, 크리성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축제가 여기서 한다라는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걸 통해서 지역 주민한테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프라이드 말고. 그렇죠. 실질적인 실질적인 이득이라든지. 이득이라든지. 네. 그러려면 무료로 좀 관람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지역 상권에는 같이 홍보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촘촘하게 지금 엮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장이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할 수 있는 거죠. 왜? 인위적으로 방해하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행정 권력이라는 것은 여전히 막강할 수 있고, 그것은 최고 결정권자한테 거의 위임되다시피 해서 독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나, 최소한 그것을 다른 데보다는 적게 하기 위한 촘촘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참여했던 기획자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자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그랬어요. 아니, 제가 제일 많이 썼던 용어가 그런 겁니다. 비용 충분히 주고 인력 충분히 주면서 역할을 하라 그러면 그거 못하는 놈은 바보다. 근데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제대로 만들어내면 그건 능력인 거지.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신촌 물충축제 그때 네. 약간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신촌에서 물충축제를 7년 가까이 하면서 서대문구청한테 받은 돈 딱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행정 지원이라 하잖아요. 그런 장소 대관이라든지 그런 도움 받았는데, 그런 돈 문제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도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이런 기획자들의 어떤 플레이 공간들을 만들어줄 때 예산은 가급적 복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자제하라 이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방향 동의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내 의문인 게, 아까 정치 권력의 쓴맛을 이번에 너무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불법을 네. 또 위헌을 저지르면서 굉장히 회의감도 많이 들었고요. 이제 거의 끝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이제 코앞에 있다 보니까 네. 10년 넘게 11년, 22년 가까이 온 이 문화 행정가 또 스마트 행정가의 달인이라는 이 청장님이 네. 바뀌면, 이 바뀐다는 표현은 민주당의 연속성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좀 축적해온 이런 가치가 흔들릴 여지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긴 하지만은, 좀 가감한 것보다는 이것이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걸 법이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요? 예전에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장 바뀌면 다 바뀌고, 이게 너무 유치하고 아마추어 같거든요. 근데 또 이상하게 서울시장도 바뀌기를 원한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것을 밸런스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아까처럼 주민들의 어떤 동의? 묵직한 동의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이 도시의 이 다이나믹한 것들이 한편 불안정한 요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기준점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우리는 유럽의 도시를 따라가려고 하면서 유럽 도시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또 철저하게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관한테 너무 많은 걸 주면서 또 관이 뭘 하는 걸 싫어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거죠. 근데 유럽은 관에게 많이 안 받습니다. 지역 아이덴티티를 만들면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뭐 만들어 놓으면 다 달라고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지금 말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걸 만들면서 이걸 계속 문화재단이나 구청에서 끌고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관에서 받는 돈은 제로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내에 자립 기반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가급적이면 유료를 지향합니다. 노쇼 방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서 맞는 잉여금이 내년도에 축제 사업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청장께서 생각하는 게 이제 성수동을 타운 매니지먼트 형태로 가야 된다. 성수동을 입점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중심으로 거기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서로 기업에서 이윤이 창출되면 일정 부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내놓고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결합해갖고 만들어가는 게 타운 매니지먼트인데, 아주 뭐 적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근데 없다고 해서 안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록봉기라든지 또 저 뉴욕의 저 브루클린도 그렇고 이런 타운 매니지먼트의 성공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민 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민 자치라고 하지만 논쟁과 의견 개지와 있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만 움직여서 푸는 게 주민 자치처럼 보여지는 거고, 실제 타운 매니지먼트는 그들이 만들어낸 돈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구조란 말입니다. 세금과 별도로. 그러면서 그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풀어가는 방식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성수도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부터 유료화를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좀 이제 이익 창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내년에도 굴러갈 수 있지만, 제 생각되는데 이게 주체가 기속이 되는 곳은 있는 겁니까? 행정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프로세스가? 그래서 지금은 행정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네. 이제 우리 재단으로 다시 잉여금으로 편성이 돼서 내년에 그대로 쓰는 구조로 이제 돼 있는데, 이 궁극적으로는 법인화를 시켜야 되겠죠. CES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가 딱 그런 구조입니다. 네네네. 자체 법인화를 통해서 왜 굴러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아직은 그렇게 먼저 법인화를 먼저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어버립니다. 최소한의 마중물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법인화하면 마중물 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또 안착을 좀 시켜야 되고 성장의 버튼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토대는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간을 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를 봤어요. 3년 오래 이제 해보고, 그러니까 처음엔 파이럿 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시작했으니까 실적으로 2년 지금 된 건데 올해 두 번째가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 한 14만 명 정도가 관람했고 올해 한 30만 명 생각하는데, 요 중에 이제 유료화가 쭉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유료화를 한 3개 정도를 봤어요. 하나는 시티페어. 시티페어에 들어오는 입장.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CES라든지 사바사 갈 때 티켓 판매할 때 최고의 핵심. 요거로 봤고, 두 번째가 이제 컨퍼런스. 이거는 메인 기존 연설자들 회의에서 유명한 사람들 모시고 왔을 때의 그 자리. 세 번째가 이제 게임 테마파크 해갖고 성수동 전역을 돌면서 하는 거. 근데 게임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그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제 2년차 제대로 했더니 올해 지금 지금 예약률만 한 3,000명 되고 있고. 제가 약간 동의하는 게, 제가 거북섬에 1년 7개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북섬 전체를 하나의 테마파크, 그리고 축제적 상상을 하자면은 펜타포트나 다른 외곽에 갔다가 도시 하나를 만들어 버리는데 여기 이미 도시잖아요. 저는 성수동 전체가 하나의 테마파크가 아닌가. 네. 그 전체를 입장료와 뭐 굿즈를 활용해가지고 갖고 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하시니까 놀랍네, 계속. 그러면 또 이제 마지막 질문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딱 2개 더 질문할게요. 하나는, 그래도 하순이 고향이시잖아요. 네. 서울이 잘 나가면 잘 날수록 지역 균형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너무 쓸데없는 고민입니까? 네, 강조 전남이 더욱 서울로 몰릴 것 같은 이런. 저는 만약 하순시장이 되시거나 하순의 문화재단 총괄 책임자거나 뭐 어떻게 할까요? 서울에 너무 가밀집돼 있잖아요. 문화적인 세련됨, 네. 힙한 도시의 음집,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문화적인 또 감성이 예민하잖아요. 다 서울로 와버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또 지역에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결론은 상암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면서 사람에 투자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인재 양성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에 투자하려고 하고 일시적인 현상에 투자하려고 하면서 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 내 임기 중에 내 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크든 작든 지역 정체성을 갖고 지역의 틀을 닫고 있는 주민들과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는 외지인들을 일정 부분 필요 있게 도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 발전의 구조나 뭘 하려고 하면 지역민들하고 제대로 소통이 되는가? 라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이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눈만 가면 손님 취급받고 토해내려고 하죠. 네가 뭘 알아. 그 동화가 안 돼요. 이용해 먹고 버리려고만 하지. 누가 그걸 동화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자체적으로 키워내야 될 거 아닙니까? 키워내는데 투자 안 해요. 그래놓고 남의 떡이 큰 것처럼 남의 것만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거죠.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내보려고 해요.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내보려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홍보 마케팅. 홍보 마케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경쟁이고 빼먹기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독특한 경쟁은 안 합니다. 그 독특함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고 지향점이 필요한데 그건 안 하죠. 못 하죠. 하여튼 척만 할 뿐이지. 그리고 나서 남의 거 커 보이니 빨리 그렇게 해달라. 세상의 전문가들만 다 불러다가. 그래서 좀 안착이 돼서 여기에 매력이 있어서 한 2년차, 3년차 하려고 그러면 쟤 빼라 그럽니다. 저희가 크리에이티브 성수 할 때 그랬어요. 이걸 만드는데 내가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대 5m, 5m짜리 1단 싸는데 1,000만원, 2단 싸는데 2,000, 3단 싸는데 3,000 걸립니다. 그 정도 들어가야 3단 정도 돼야 보이죠. 거기에 음향 1,000, 조명 1,000, 5,000 들어갑니다. 라인업 하는데 5,000, 1억 들어갑니다. 그럼 내가 1억을 주고 당신한테 하라 그러면 굳이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고 당신 기업을 쓸 필요도 없다. 그리고 2년만 되면 당신 나가야 된다. 조달입 잘 해야 되고 귀한 게 없으니까. 그냥 대행회사로 온 거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기에 들어간 돈 중에 직접비가 뭐가 들어갈까요? 무대 설치하고 조명 설치하는 데 있어서 무대가 썩습니까? 조명이 썩습니까? 저기 설치하는데 인부 30명 설치하는데 8시간 해체하는데 4시간 그럼 900만원. 저거 싹 싸들고 올라야 되는 차량 운송비 300만원 1200. 저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 8억 8,800만원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세요. 어떻게? 경험과 노하우와 네트워크. 그리고 그것의 보존 방식은 아까 얘기했죠. 티켓 판매, 굿즈 판매, 부스 판매, 휘장 사업, 후원 협찬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유지가 되고 매년 조달 입찰 안 하면서 지속 가능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밀려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하는 거 보세요. 일단 1억을 다 줍니다. 1억도 지역이 안 올라오니까 2억 얹혀주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싸움 나요. 왜 지역업체를 끼웠냐 안 끼웠냐. 누구는 넣냐 안 넣냐. 능력이 있어서 넣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빼버려요. 왜? 오래 해서 딱 봤거든.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빼버리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걸 그 도시를 키워주려고 외부에서 초빙받은 기획자들도 나중에는 배신감 느껴서 오는 거고 있는 사람도 별것도 없는데 괜히 돈 들여갖고 외부 사람 썼다 그러면서 휘지미지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그럴 거면 단순하게 하게 되면 우리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작품 만들었을 때요 마케팅과 홍보비에 들어가는 만큼 성과는 나와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거는 싫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전체성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유성도 확보하면서 서울만 욕할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 서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서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경험치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지방도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네. 와. 그래, 재단 이사장, 이사장님이니까 대표이사입니까? 이사장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그것도 대표이사였다가, 독특해요. 예. 아니, 원래는 대표이사였는데, 예. 이렇게 비상임 이사장이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기고 막 그러면서 이게 비상임이 법적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출연 기관으로 만들어지면서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고 예. 대표이사 상권 대표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한 10년 정도 돼놓고 독립적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으니까 저희처럼 직접 이사장 체제로 바뀌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아. 노원도 그렇고 뭐 구로도 그렇고 많이 제 얼굴이 약간 장난기가 많은 골목대형 스타일입니다. 저도 이제 꿈이 있고 그랬는데 아까 신촌에서 실험했던 게 신촌 문화재단을 만들려 했어요. 이상한 맥락인데 우리끼리 자립해서 자주주로 만들어 보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칫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재단이란 이름을 딱 쓰니까 약간 후킹하는 느낌인데 너무 많은 애들이 강의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무슨 질문하고 싶냐? 그때 각 재단 본부장이나 이사들이나 활동가들이 이 재단에 입사하는 청년들, 지금 앞에도 지금 청년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재단에 많이 들어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직업적 안정성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어떤 인재상을 찾고 싶은지, 지금에 있는 직원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나 앞으로 들어오려는 재단 입사 자들, 희망자들은 하고 싶은 말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준비하셨어. 일단은 문화재단이 2014년도 지역문화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그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딱 10년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자체에서 지방문화원이라는 게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무슨 어디 문화진흥센터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게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서대문이나 강서나 이런 데는 문화원이 워낙 세다 보니까 문화재단에 흡수되고 뭐 역할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발이 심해갖고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인가 전국에 127개, 지금 135개 정도 된 것 같은데. 기초 강의 합해서요? 네. 아니, 기초만. 기초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7개 정도의 문화재단이 지금 설립이 됐고, 그러니까 전국 243개인가요? 그 기초단 250개 가깝죠. 네. 그 중에 지금 절반 가까이가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광역이 17개가 있고. 근데 이제 어디나 사람이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구청, 옛날에는 이게 다 구청에서 관리였잖아요. 시공구청에서. 그러다가 이게 사업으로서. 그러다가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일부 위탁이 됐다가. 그래서 도서관도 지금 어떤 데는 문화재단이 하는 데도 있고, 시설관리도 있고, 구청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아트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범문화적인 것들로 지금 문화재단으로 흡수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아직도 조직이 불안정한 곳이 많습니다. 문화재단 자체의 조직 체계가요? 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영향력이 워낙 세고 자기들이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상하단체처럼 버는 시각도 분명 전체하고 간행도 있고 실제 상하단체고 또 하나는 이제 상하단체 정도 되면 건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하청업체 다루듯이 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공단하고의 관계도 있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삼중 관계들이 어설프게 엮여 있다 보니 독립적으로의 위상 정립이 아직 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상당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지금 직원 수가 127개가 되다 보니 10,000명이 넘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문화시장에 문화행정가가 전국에 10,000명 정도를 흡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범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문창가부터 시작을 해서 미대부터 음대 그 다음에 일반 사회나 행정 경험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도 안 되고. 난 이런 친구들이 문화재단에 노크를 하고 전문성을 쌓여간다면 당연한 일이죠. 무조건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지방 출연 기관이긴 하지만 준공무원적인 효과가 있고 안정적이고 행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건 중앙정부로 보면 중앙정부에도 공공기관이 있잖아요. 관광공사, 체육공단, 문화예술위원회, 컨진원처럼. 지방정부도 자립이 만들어지니까 95년 지방자치가 만들어지고 벌써 30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 사이에 지방자치의 권한이 엄청 많이 늘어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지방정부의 출연기관으로서의 공공기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후에 지역주민과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들어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술가도 문화활동가도 아닌 문화행정가다. 문화행정가는 최소한 모든 것이 법, 제도, 법령에 의해서 움직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 움직이는 것의 핵심은 문서행정이다. 이걸 못하고 마치 예술가인 것처럼 활동가처럼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여기 주어져 있는 것이 너무 많아.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만 전파하려고 하면 공연도 마찬가지고 전시도 마찬가지고 일이 많다는 거죠? 업무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렇지. 확장성. 네. 확장성은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 정리 없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헤매죠.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문화강국 만들겠다. 문화강국의 핵심이 뭐겠어요? 생활문화예요, 생활문화. 엘리트 문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이 있었잖아요. 엘리트 체육은 뭐예요? 운동장에서 두드러 맞고 기합 받고 합숙 훈련하면서 어떻게든 메달 하나 따게 만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달 따갖고 88 올림픽이 해갖고 국제적 위상이 생겼어. 근데 그것은 10,000불, 20,000불 시대 아닙니까? 근데 30,000불 시대 오니까 뭐예요? 애들 가혹행위 한다, 미투 생겼다, 뭐다 다 인권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클럽 문화로 가서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안 따도 좋은데 소위 자기 취미나 이런 걸로 해서 올라가는 선진국형 체육을 가야 된다. 이게 생활체육 아닙니까? 그게 클럽 문화고 마찬가지야. 문화도 옛날에는 문화예술 하면 인간문화재 만들고 해외 가고 전시하고 조중동에 대서특필하고 막 이런 거였어요. 그들만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40,000불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누리는 문화야. 내가 언제든지 가서 동네에서 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공연장에서 전시장에서 향유할 수 있는 게 문화 강국 아닙니까? 근데 지역에 전시장 하나, 공연장 하나야. 근데 그것에 대한 작품 누가 올립니까? 여기서 올린다고. 근데 여기 있는 멤버들이 이 단일 코스로 올리잖아. 내가 와서 보니까 여기 7080 레트로 트로트 말고는 안 해. 쉬워요. 근데 저는 우리 직원들은 전체적으로 문화는 절대 편식하면 안 된다. 우리가 쌀밥만 먹으면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걸리듯이 문화도 한 곳에만 편식하면 동맥경화 걸린다. 그러면 근데 이게 쫙 풀려서 수시로 볼 수 있으면 모르는데 못 본단 말입니다. 예술의 전당 오페라 올려. 그 1700석, 1800석인데요. 전국에 있는 성악가 애들만 클릭해도 바로 만석됩니다. 공급이 딸린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지방문화회관에서는 오페라 상상도 못해요. 발레, 뮤지컬 마찬가지요. 클래식도 어지간하면 심포니도 안 합니다. 그럼 뭐해? 맨날 7080하고 대중가수, 트로트 가수 불러서 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문화적 다양성이 없는 거예요.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저는 여기 와서 종류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발레, 오페라, 뮤지컬, 클래식, 여행 콘서트. 거기에 기본적인 대중가수는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공연에도 장르가 여러 가지인데 무용, 연극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누가? 공급자가. 그래야 소비자 입장에서 지역 아트홀 하나밖에 없는데 국민 그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만들었던 유일한 공간인데 거기에서 트로트만 불러다 놓으면 볼 선택지가 없잖아요. 뭐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세종문화회관 있잖아요. 거기는요 기본적으로 17만원, 20만원, 25만원입니다. 4인 가족 한 번 보면 100만원이에요. 뭐 불가능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15,000원이면 볼 수 있는데, 10,000원이면 볼 수 있는데, 평소에 영화 한 편, 1년에 한 번 영화 한 편 보기도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그들에게 무슨 문화 강국입니까? 근데 그분들이 자꾸 봐야 보이죠. 제가 그랬습니다. 오페라?
오페라가 종합예술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걸 꼭 봐야 된대. 예술의 전당 가요. 애 대길고 어렸을 때 자막 봤다 무대 봤다 자막 봤다 무대 봤다 한 3번 해보면 고기 아파. 근데 가서 제대로 까르멘이 뭔지 알고 오니까 몰라. 스토리도 모르고. 근데 기본적으로 오페라는 이태리하고 독일어밖에 안 씁니다. 언어도 모르겠고 내용도 모르겠는데 무대 갔다가 저 자막 봤다 무대 갔다 자막 봤다 하면 30분이 잠들어 버린다고. 다시는 안 갑니다. 그렇게 예술 공연을 관람시켜요. 발레 마찬가지고. 사전에 이런 것은 발레란다 라고 초등학교 데리고 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자주 찾게 해야 예술적 다양성이 생기는데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건 스마트폰밖에 없어요. 저희 때는 다 같이 못 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있는 집 여유 있는 데는 직접 보고요. 나머지는 다 스마트폰으로 대참합니다. 직관하는 것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다르죠. 근데 그런 공연 문화를 다양한 장르를 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대단히 특화되고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취급받고 외면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자리예요. 이 공간이고. 그럼 이런 곳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또 하나, 와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공감 능력 없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왜? 행정가니까 그렇습니다. 편협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장님의 인터뷰를 듣고 지원율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뭐냐면 나쁜 의미는 아니고 사실 지금 하고 싶은 점이 너무 많은데 어떻든 간에 문화 기획의 영역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문화 행정가라 말씀하셨지만 문화 보통 기업들 있잖아요. 컨텐츠 기업들은 또 연봉도 좀 꽤 세고 내가 갖고 있는 한 인생의 라이프 타임 중에 야 젊은 시절에 문화재단에 봉사할 거냐 헌신할 거냐 근데 아직까지 약간 열악한 부분도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보수라든지 어떤 복지 조건이 많이 좋아요. 아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또 이렇게 설레주시네요. 막판에는 진짜로. 아니 문화재단의 저 근무 여건이나 활동 범위는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인재들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목과 풍부한 기획력도 있고 행정 감각도 있고 마지막 공감대 말씀하셨으니까 네. 너무 많은 시간 할애해 주셨는데 자 끝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문화강국 대한민국 주제다 보니까 이제 이 사장님이 꿈꾸는 문화강국 한마디로 10년 뒤에 어떻게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딱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저는 누구나 편하게 해주십시오. 질문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데 장벽이 없는 도시를 꿈꾼다라는 게 제가 와서 성동문화재단에서 했던 표현입니다.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문화를 만들 수 있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만드는 것도 어렵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쉽습니다. 만드는 거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부터 시작을 해서 액티브 실버까지 노인층까지 요즘 너무 많은 강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생활문화를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만 남아있는 거죠. 두 번째는 누리는 것은 조금만 시야를 넓히면 요즘 축제, 공연, 전시들 다양한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문화하면 약간 소비하고 또 사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생활 영역이 없었죠. 근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의 몸은 정신과 육체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체에는 정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어떤 투자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집에 건강보조식품 다 있죠. 먹는 거 얼마나 가려 먹습니까? 단 거 안 먹고 짠 거 안 먹고 그죠? 운동 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기에 운동화부터 시작해서 스포츠웨어나 이게 다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럼 정신을 위해서 뭘 투자를 하고 있을까? 예전에는 정신적인 부분들이 종교적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명상도 있었고요. 물론 체육도 일정 부분 막 땀을 흘리고 나고 나면 정신이 좀 맑아지기도 하고 또 독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겠죠. 문화만큼 정신을 또 건강하게 하거나 살찌게 하거나 힐링시키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강국이라 하면 국민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나라가 문화강국일 터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 공연 문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이 더 건강해진 나라, 그 문화 강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역시 촘촘하게 또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공연들을 전시, 축제, 다양한 생활 문화가 저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나 지역 주민 여러분들도 조금만 적극적으로 내가 문화인이다, 문화예술인이다, 문화가 별게 없습니다. 문화 뭐 별건가? 내가 그냥 하는 게 문화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참여해 봄으로써 스스로 문화 창조자가 되고 또 스스로 문화 소비자가 된다, 이런 마음들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남들 다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사는 것, 그것이 문화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까지 저는 내 용량이 오늘 2배로 커진 느낌인데 그 선물 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고생하셨습니다.